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증시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큰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김효진 KB증권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다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 KB증권은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군데군데 이럴 때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라는 이런 강약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효진 연구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동안 들어봤는데 많이 강조하시는 게 수출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수출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생각보다 잘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한국 수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한국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교역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드리면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경제가 어떤지 감을 좀 쉽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제가 수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상장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는 GDP 대비해서 40에서 45% 가량을 수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KB증권 매크로팀에서 GDP 성장률 전망, 소비 전망 여러 가지 지표들 세부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그거 다 합한 것보다도 어찌 보면 수출 지표가 훨씬 중요한 셈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할 때 수출 지표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다 보니 한국의 그 어떤 지표보다도 수출 지표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GDP 대비 비중이 크다는 것 그리고 상장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좌우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냐 이제 수출 지표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먼저 알아야 먼저 사고 먼저 팔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이제 공시된 이익들이 다 나온 다음에야 수출 지표가 나오면 사실은 그거 기업의 이익으로 다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왜 체크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수출입 동향은 놀랍게도 1일에 발표가 돼요. 크리스마스 전후인데 12월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월 수출입 동향이 1월 1일. 올해는 1월 4일이 월요일이니까 1월 4일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속보성이 높다, 신속하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수출 지표를 꼭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편이고. 우리나라가 놀랍게도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달 지표니까 며칠 뒤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일날 나온다는 거. 이 신속성이 굉장히 빠르다. 한국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가 수출 지표 한국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나?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저는 이제 한국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로 이제 쳐다보는 사람이니까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라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는 되게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국, 미국, 유럽, 아세안, 일본 거의 전 세계에 고르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기 하이테크라고 분류되는 반도체부터 핸드폰, 철강, 조선, 정유화학 이렇게 정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교역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투자자여도 경제가 이거 어떤 거냐, 수출이 좀 원활하게 국가별로 잘 되고 있는 거냐를 보려면 어떤 지표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수출이 제일 빨리 나오고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기 때문에 한국 수출 보면 됩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미리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온도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출입 동향이야말로 한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에서 다 어떤 나라가
주문을 많이 주는지, 네. 정말로 수출 주문을 많이 주는지, 어떤 나라가 수요가 좋은지 온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앞에 이렇게 되게 평소보다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네.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 수출 지표가 좋아요. 정말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다라면 이제 다른 좋은 거를 이야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한국 수출이 원래는 되게 중요했는데 최근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푹 꺼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국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한국은 굳이 순위를 매겨보지 않아도 빠르게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보도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수출 지표가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거죠?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게다가 이제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경제는 이런데 주식은 어쩌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직업으로 하는 저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철강이라고 치면요. 최근에 철강 수출이 어떤지, 특이점은 없는지, 조선이라면 어디에 수주를 받지는 않았는지, 뭐 납기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한 정보들인데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정보를 만약에 검색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쫙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를 쫙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번 그거 가지고 복습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지금 오른 게 지금 수출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정 부분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만약에 한국 수출이 되게 좋은데 중국은 이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빨리 빠져나왔으니까요. 중국으로만 좋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으로만 좋습니다. 아닙니다. 반도체만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만이라면 그러면 투자의 판단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수출이 내년에도 좋습니다. 내후년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너무 한쪽에만 기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11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 미국, 유럽, 아세안 이렇게가 이제 주요 4대 수출 지역이거든요. 요 4대 수출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좋아진 게 한 3년만 이고요. 그리고 일평균 수출액, 전체 수출액 이렇게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2년만, 3년 만에 동시에 좋아진, 양적으로도 좋았고 질적으로도 좋았던 수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업종과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출 데이터가 좀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에서 주요 15대 수출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최악일 때는 올해 2월이었는데 수출이 좋아지는 품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2개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푹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워낙 쏠림이니까 네. 그 2개 선두주자만 무너진 상황. 그런데 그때도 아슬아슬했네요. 그런데 이것들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지금 10개까지 10개의 수출 품목이 동시에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개인이 증시를 이끌고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정말로 우열을 가려야 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뭐가 좋아 그럼 요것도 좀 좋아지고 저것도 좀 좋아지네라고 하면서 이제 보기 자체가 좀 많아진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한국 저희 위험자산 좋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 너무 쏠려 있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와 금융시장 디커플링에 대해서 요즘 여전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주가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경제도 이렇게 서서히 풀리는 기운이 있다라는 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 아마 저도 수출 데이터 보면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주가가 워낙 한 발 앞서서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미래의 수출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가지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내적인 요인으로 따져볼 때 원화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이 되고 자꾸만 높아지다 보면 수출에 아무래도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원화가 최근에
요즘 다시 1,100원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11월 달에 특히 하락의 기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원달러 숫자가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로 갔던 게 굉장히 맹렬한 기세였었고 네. 원화가 강세로 간다, 원달러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한국의 제품이 비싼 값으로 팔려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신문 일면에 수출 채산성이 떨어진다, 네. 수출 기업들의 뭐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헤드라인들을 아마 좀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제는 그러니까 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좋고 원달러도 높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이면 경제는 좋고 이걸 싼 값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세트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보통 경제가 좋을 때, 수요가 많을 때는 원화는 강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오히려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네. 글로벌 경제가 좋으니까 네. 원화 강세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요 조합이 항상 원화가 강세로 경제가 좋을 때가 순서가 환율이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서 신흥국 경제 전반이 좋고 돈들이 밖으로 쫙 풀리기 때문에 수출도 잘해서 경상수지 흑자도 많이 나고 돈도 유입되는 한국과 같은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요 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경제는 일만큼, 수요는 일만큼 좋은데 환율이 막 5만큼 강세로 갔다라고 하면 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원화가 많이 강세로 갔기는 했습니다만 수요가 좋아지는 것보다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원화가 강세로 갔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시황이나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뉴스 같은 데서는 원달러가 얼마 하락, 1,100원 붕괴,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한국은 되게 고른 국가들에게 수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드렸지만 사실은 한국은 원달러도 중요한데 원 위안,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 대비 한국의 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로 대비해서는 어떤지, 일본에서는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희한한 나라가 어디가, 베네수엘라로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달러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으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수출을 할 때도 그 수출을 하는 국가별로의 환율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다 묶어놓은 경제지표가 있어요.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값이 원달러가 아니라 이 원 위안, 원 유로를 다 묶으면 그래서 원화가 어떻다는 거야 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게 있고, 이것도 원달러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갔는데 장기 평균, 한 10년 정도 평균을 해보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평균 대비 만약에 이렇게 높다면 지금 원화가 이미 조금 경제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비싸져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강세로 갈 것 같으니 수요가 좋긴 한데 수출이 그만큼 늘진 않겠어요 라고 해석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원화의 가치를 보니 아주 장기적인 평균 대비 조금 높은 수준 이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면 이 조합이 아주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은 조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KB증권은 내년에도 수출이 한 자릿대 후반 내 증가율,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좀 뭐 원화 강세도 조금 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도 좀 깔려 있겠네요. 예, 저희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나 수출을 하는 데나 사실은 원화 약세기보다 원화 강세기가 성과가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화 강세면 한국은 수출 기업이니까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수출의 입장에서도 물론 원화가 약한 수준에서 더 많이 수출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주식의 성과를 봐도 그리고 수출의 성과를 봐도 원달러가 하락할 때, 즉 원화가 강세를 갈 때가 원달러가 상승할 때, 즉 약세기보다도 주식도 수출도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막 당장 1월, 2월에 900원대 이러면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아주 과도한 속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한국 얘기를 했으니까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이거 어딘가 돈을 쓰고 싶은데
이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이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네. 제조업 제품들을 많이 샀고 내구재를 사다 보니까 올해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다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이 서비스업으로 과연 그렇게 이제 어떤 소비가 다시 넘어갈 거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언컨택트, 뭐 터치리스 이코노미 그래갖고 네. 이런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내년에 소비 회복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올해만큼의, 그러니까 올해 3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간이라기보다는 올해 3월 이후에 나타났던 경제지표의 그런 급반등세는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그러면 올해 3월 이후에 나타났던 경제지표의 급반등세가 건강했냐 아니면 정상적이었냐 그거를 좀 갈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평소에 각 국의 소비가 한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올해 3월에는 거의 뭐 한 20, 30의 기울기로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 올랐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물론 그 전에 4, 50의 기울기로 위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 소비 절벽을 막아보자 재난지원금들을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GDP 대비 5%, 6%, 7%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을 풀었던 것도 소비에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지금 정도 수준의 소비가 내년에도 가려면 또 한 번 꺾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모두 다 네.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 것 같고 국가들도 이제는 재난지원금 보다는 이거를 다시 일자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서비스업 쪽에서의 데미지가 일정 부분 있는 걸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좀 이 일자리를 돌릴 수 있을까 고용을 확충할 수 있을까 약간은 코로나19로 확 위축되었던 거를 막기에 급급했던 게 올해 상반기였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슬기롭게 회복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좀 정밀한 계획들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비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각도 자체가 지난 4월, 5월, 6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소비가 막 뭉탱이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네. 했잖아요. 세 번째는 워낙 주가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질 것을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 주가 상승, 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갈려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코스피 저점이 전 1,40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배네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2배가 되었네요. 2배. 설마 내년에도 2배가 간다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아주 30% 정도 급락한 이후에 나온 이 탁 튀어오르는 정말로 가파른 V자로 튀어오르는 반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내년에도 저희 3,000선을 훨씬 웃도는 추가 상승세가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소매 판매랑 같이 똑같은 궤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났던 아주 가파른 상승세는 조금 그럴 때도 있었지라고 해서 조금 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속도도 중요한데 방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야.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다시 그럼 고꾸라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만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만 올해 하반기의 상승세가 워낙 조금 가팔랐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같이 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대비하면 완만하죠. 네.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만 오르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어쨌든 경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는 네, 거죠? 조금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간으로 되게 먼 시점을 얘기할 땐 연간으로 어떨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이 뭐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상반기에 더 좋을까 하반기에 더 좋을까 이거는 뷰들이 좀 엇갈려 있는 것 네. 같아요. 엇갈려 있는데 저희는 굳이 따지자면 지수 자체는 하반기에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상승의 기세랄까요? 기세들은 상반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올해 있었던 그런 엄청난 상승세 이건 내년에 좀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주도주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 주도주, 어떻게 주도주를 찾을 것이며 또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